안녕하세요. 지한지한쌤이에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4강 인구이동과 정치사회변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요즘 급격하게 날이 더워지죠, 여러분. 이 수험생들 많이 가르치다 보면 여름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덥다 보니까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 많이 드셔주시고 영양제 같은 거 먹어주면 좋고요. 시원한 음료나 빙수 같은 거 좋은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나니까 적당히 먹는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더운 여름날 건강 잘 챙기셔서 공부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인구이동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인구이동 파트는 시험에 주로 중국의 인구이동, 오후의 남아랑 동진 건국 요 파트랑 북위 그리고 한반도 삼국 통일전쟁 요 세 가지 주제가 주로 출제돼요. 그런데 수나라 당나라 시기 인구이동 관련된 내용이 이 단원에 들어있고 다음 단원이 국제관계 다원화에 수나라 당나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냥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게 뒷단원에 있는 수나라 당나라 얘기까지 다 땡겨왔어. 이해가시나요? 수나라 당나라는 모두 이 단원에 있거든요. 3단원에.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이야기도 당나라가 주로 많이 출제되죠. 꼭 한 문제씩 등장하는데 여기서 다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아시아사의 인구이동부터 시작할게요. 자, 인구이동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근데 이 개념은 따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인구이동을 이해하는 배경이니까 한번 가볍게만 읽어주세요. 자, 인구이동의 방향은 주로 남하예요. 남하.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크게 두 가지인데 자연적 원인과 정치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 원인은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인구 증가나 식량 부족. 특히 이제 북쪽에 살면, 중국 북쪽에 살면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죠. 또 정치적인 원인은 뭐 종족 간, 아니면 종족끼리, 아니면 종족 내부 사이의 갈등,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밀려나는 쪽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민족 침략이나 국가 사이의 전쟁, 그리고 토착민과 이주민, 또 이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 뭐 이런 결국 사람 사이의 갈등 이런 게 커지면 전쟁이 되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결국 한쪽은 인구가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동한 결과 어떤 특정 민족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했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정권이나 국가가 탄생하겠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니까. 그리고 새로 수립된 국가에서 서로 다른 종족 간 융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들이랑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랑 서로 다른 종족이지만 섞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가 간 새로운 외교 관계 형성도 되고 국가 간 문화 전파나 교류가 활발해지기도 한다. 새로운 국가가 생겨서 왔으니까 새로운 국가끼리 외교 관계도 맺고 새로운 문화도 전파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반도 내 인구 이동을 살펴볼게요. 한반도 내 인구 이동은 한반도의 건국과 관련돼 있어요. 아시겠죠? 삼국의 건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건국 순서예요. 신라가 제일 먼저 건국됐고, 그다음에 고구려고, 그 다음에 백제야. 근데 이 연도는 몰라도 돼요. 동아시아사에서 물론 이 건국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세세한 연도까지는 필요 없고 셋 다 그냥 기원전 1세기다. 그리고 신라, 고구려, 백제 순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조선이 멸망합니다. 기원전 108년에. 이 고조선 백성들이 이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을 유민이라고 하거든요. 한반도 남부로 이동해요. 이 남부라 하면 지금의 경상도 지역, 경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한 고조선 유민과 토착 세력이 경주 지역 세력, 낙동강 하류, 가야 세력,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이죠. 서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신라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우리 한국사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알아도 됩니다. 다음 고구려. 부여 내부의 정치. 혹시 고구려 건국신화 우리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주몽과 소선호 이야기. 주몽이 부여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밀려나서 고구려를 세웠죠. 막 활 그렇게 잘 쏜다고 막 어렸을 때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부여 내부의 정치적 갈등. 결국 이것 때문에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주몽 집단이 탈출해서 기존의 부여에 살다가 졸본 지역 이름이에요. 졸본까지 내려와. 거기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주몽이 그래, 주몽 이야기를 잠깐 하면, 주몽이 잠깐 저도 헷갈리네. 주몽이 기존의 와이프가 맞아, 기존의 와이프가 예씨 부인이야.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주몽이 이제 부여에 있을 때 이 사이에서 유리왕을 낳죠. 근데 주몽이 졸본으로 탈출했어. 보이시죠? 졸본에서 소선우라는 여자랑 다시 결혼해. 근데 소선우는 이미 온조랑 비류라는 자식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주몽이 어쨌든 소선우랑 결혼해서 졸본에 고구려를 세웠는데, 어느 날 왕이 된 뒤로 어느 날 갑자기 유리왕이 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온 거야. 친아들이죠. 막 아버지의 징표, 그 칼 조각을 하나 찾았다고 해서 그래 들고 와. 그러면 이제 온조와 비류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예요. 저 친아들이 왔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왕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 그래서 얘네가 고구려를 떠납니다. 요것이 백제 건국의 배경이에요. 고구려 내부의 정치 갈등.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온조가 남아에서 한강 유역까지 내려와요. 지금의 거기서 백제를 세우고, 한반도 남부에 있는 마한 세력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쪽, 서울부터 남쪽까지, 전라도 지역까지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가 선지로 자주 나와요. 요거 알아두면 좋은데, 고구려가 자 한반도가 있어. 여기에 우리 한사군 알죠? 한사군. 한 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세운 4가지 군, 한사군 중에 하나가 낙랑군인데, 낙랑군이 여기 있었거든요. 요거를 고구려가 없애버립니다. 4세기에. 이게 마지막 남은 한사군이었어요. 4개 중에 마지막 남은 거였는데, 이 마지막 남은 낙랑군을 고구려가 정복합니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낙랑 유민이 남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백제랑 가야 연맹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낙랑군 유민이 합세했다라는 표현이 수능에 자주 나와요.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한반도의 인구 이동 사례입니다. 한반도 건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삼국시대 건국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요게 많이 나와요. 오후의 남하와 한족의 이동. 시작해볼게요. 후한이 멸망하고 중국은 세 나라로 분열돼. 위초고. 자, 삼국지 읽어본 학생들 많죠? 네. 유비관우 장비. 어쨌든 중국이 분열돼요. 삼국시대로. 삼국시대가 있었는데 위나라가 총나라를 먼저 없애. 그리고 사마염이라는 인물이 위나라에서 황권을 이어받아서 진나라로 나라를 새로 다시 세워요. 이름만 바뀐 거야. 근데 본인이 왕이 된 거지. 사마염은 신하였는데 본인이 왕이 됐어. 그리고 그 진이 오나라까지 멸망시키면서 진이 삼국시대를 통일해요. 중국의 삼국시대야. 아시겠죠? 이쁘게 써줘야지. 자, 이런 상황이야. 이게 3세기예요. 3세기에 서진이 삼국시대를 통일했다. 근데 이제 4세기 초부터
한 300년대부터 북방민족 5호가 중국을 쳐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 중국의 한족들이 유목민족들을 용병으로 써요. 자기네 군사가 필요하니까 용병으로 썼는데 얘네들이 이제 아예 내려와서 눌러 앉은 거지. 그래서 이 5호라는 5가지 오랑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북방민족 선비, 흉노, 강칼죠. 이 다섯 북방민족이 중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자기들끼리도 나라를 계속 세워요. 주로 이제 중국 화북 지역, 우리 화북 강남 했었죠? 황허강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5, 16국 시대를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오랑캐들이, 5개의 북방민족이, 우리는 오랑캐란 말 쓰면 안 되겠죠? 서로 다 같이 잘 지내자는 표현, 잘 지내야 되는데, 오랑캐는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중국 입장에선 북방민족을 오랑캐라 불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 5개의 북방민족이 화북 지역에 자리 잡아서 얘들이 서로 싸우면서 16개의 나라를 세워요. 금방 없어지고 금방 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호 16국 시대라고 16국 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게 4세기 때 상황이에요, 중국에. 근데 어쨌든 이 5호가 화북 지역을 차지하니까 중국 애들은 이 싸움 잘하는 북방 민족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한족은 창자강 이남, 여기가 강남 지방이죠. 이주를 합니다. 5호를 피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진이 수도를 건강, 얘가 난징이에요. 수도를 옮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라 이름은 계속 진이야. 저 위에 있을 때도 진이고 아래에 있을 때도 진인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서진, 동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 가죠? 나라 이름은 역사적으로는 같아요. 진인데 화북에 있을 때는 서진, 수도가 건강으로 옮겼을 때는 동진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이 시작됩니다. 근데 강남 지방은 그 청량강에 물도 많고 날씨도 따뜻해서 그냥 쌀이 팡팡 나요. 진짜 쌀 생산량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화북 5호와 계속 대립했겠죠. 쟤네 우리 땅 뺏었으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호의 남하와 한족의 이동,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일본으로의 인구 이동이에요. 이제 한반도 내 삼국 전쟁 시기나 중국 위진 남북조 시기나 고구려 백제 멸망 후에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일본으로 많이 이주해요. 그거를 도웨인이라고 해. 외나라로 넘어갔다 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도레인이라 그래. 이게 올 레자거든요. 우리나라로 왔다. 근데 이건 일본 입장의 표현이고 우리가 일본으로 갔다 해서 도웨인. 아, 글씨 봐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도웨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을 도웨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여기 밑에 있죠? 도웨인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고려백제 신라 가야 유민, 백제랑 신라 유민이 많고요. 중국 애들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백제랑 가야 유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이 가서 야마토 정권 수립에 이바지하고요. 또 가야 애들이 본인들 가야 토기 만들던 기술을 일본에 전파해줘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를 같이 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아스카 문화 설립에 기여하고요, 백제가. 야마토 정권과 아스카 문화는 있다. 야마토 정권 할 때 다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농법이나 수리 관계 기술, 그러니까 농업 기술 같은 것도 많이 전달합니다. 인구 이동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조공책봉 관계는 4단원에 나오는데
그냥 지금부터 알아두면 나머지 뒤에 또 이해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 미리 땡겨왔어요. 자, 그러면 동아시아사의 조공책봉 관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수능에선 없고 아마 또 내신에선 몇몇 선생님들한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쨌든 이렇게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동아시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읽어만 보고 이렇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조공책봉 관계. 자, 조공은 주변국이 중원 왕조 황제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일본 뭐 많습니다. 이 주변에 베트남 뭐 몽골 뭐 다양해요. 얘네들이 중국에 조공품을 바치는 거야. 그러면 중원 왕조 중국의 목적은 그럼 우리가 황제로서의 권위가 살잖아. 쟤네들이 우리한테 와서 직접 고개를 숙이고 물건을 바치네 라고 황제의 권위가 사는 거죠. 책봉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변국에서 조공을 바치면 중국은 그 주변국의 왕들을 그 지역의 왕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도 보면 조선이든 어쨌든 여러 나라를 보면 꼭 중국에서 책봉 받은 경우가 많죠.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책봉은 그 한반도의 왕이 한반도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목적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내가 중국으로부터 이 지역의 왕으로 책봉됐다. 내 말 똑바로 따라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경제적 이익도 없습니다. 이제 조공을 바치면 중국에서 회사라 그래서 돌려주는 물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훨씬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에 따라 달라요. 또 중국이 더 많이 뜯어갈 때도 있지만 보통은 1 갖다 바치면 10 돌려줍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도 없고 또 중국으로부터 여러 선진 문화도 많이 얻어내죠. 그래서 문화적 발전도 이룩합니다. 자, 그러면 주나라 한나라 때는 이 조공책봉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주나라 때 본격적으로 조공책봉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주나라 봉건제에서 군주와 제후 사이의 관계를 조공책봉 관계의 시작점으로 봐요. 근데 이제 한나라 때 들어서 한나라가 이거를 주나라 때는 중국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한나라에서는 중국 밖의 외교 관계까지 이거 넓히는 거야. 한 고조가 흉노랑 화친을 했어요. 평송의 치옥에서 화친을 했죠. 그거는 이제 한나라가 주변 국가 외교 관계를 체결한 거야. 조공책봉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외교 관계를 중국 내부에서 중국 외부로 넓힌 거지. 여기에 나온 조공책봉 관계는 아니고 한 무제가 본격적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주변 국가로 넓혔다. 주변 국가에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공책봉 관계의 특징입니다. 유교적 통치념과 화의간의 바탕을 둡니다. 동아시아는 다 유교 국가죠. 그래서 유교적 통치념. 유교는 계급을 인정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신분 차이. 그래서 위 아래가 있다. 중국, 미국, 우리가 아래겠죠. 그리고 화의간,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바탕을 둡니다. 다양한 형식이에요. 뭐 조공책봉 관계가 기본이지만 교역을 위한 조국도 있고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중단할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외교의 틀. 그러니까 직접 지배나 실질적인 간섭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때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를 직접 지배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간접적인 지배야. 근데 이거 실질적인 간섭 없으면 또 때에 따라 달라요. 실질적으로 간섭한 적도 많고. 어쨌든 보통 이렇다. 교과서상으로는. 그리고 중원왕조와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다. 이건 어쨌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남북조실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북위를 중심으로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을 확대해 가면 돼요. 보기 전에
위진남북조 시대 한번 연표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자, 위초고 삼국시대 3세기 아까 배웠었죠. 그리고 이걸 위나라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서진이 통일해. 근데 이제 5, 16국 시대가 들어오니까 서진이 동진으로 이주를 하죠. 수도가 건강이고. 그래서 여기가 4세기. 여기도 3세기. 여기 4세기라고 대략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5호 16국 중에 아까 선비족 있었죠. 선비족에서 북이란 나라가 화북을 통일해. 그러니까 이제 4세기에서 6세기. 그리고 동진은 멸망하고 이제 한족 국가로서 송제양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북이는 이 송제양과 같은 시기에 있고 대립해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 북이가 동이 서위로 쪼개져. 그리고 동이는 다시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북주에서 나온 양견, 수문제가 수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북 통일하고 강남지방 통일해서 중국 전체를 통일해요. 수나라가 6세기. 여기도 6세기죠? 6세기 통일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북이가 화북을 통일해요. 근데 화북을 통일한 황제는 효문제가 아니야. 요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문제 업적이 많이 나오죠. 효문제 대표적인 업적 하나정책. 이주민, 자기네들은 호족이야. 북권민족인데 토착 및 한족 사이에 갈등이 심해요. 그럼 당연히 싸우지 않겠니? 그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호족과 한족을 하나로 합친다 해서 호한융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도도 조금 내려갑니다. 평성에서 로양으로 천도하거든요.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족들을 잘 살피겠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언어도 한족 언어를 사용해. 그러면 본인들 언어, 선비어 사용을 금지해요. 이름도 성씨가 탁발씨, 한족 성씨인데 원씨로 바꿔. 한족 성씨로. 오늘 한족 관리 중요하고 뭐 다 해. 호족 복장 금지, 선비족과 한족 간 결혼 장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다 효문제 업적이에요. 아시겠죠?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둡시다. 균전제. 이제 농경지를 농민들한테 분배를 해줘. 일정 땅을 줘.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 땅에서 스스로 농사 짓게.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게.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균전제. 균전제는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대외관계. 남조가 대립합니다. 이거 사이 안 좋아요. 송제 양까지 포함되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멸망은 동이 서위로 쪼개진다. 이 정도도 알아주면 됩니다. 이 시기의 남조는 한번 살짝 보면 됩니다.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데 다 한족 정권이에요. 중국 애들은 다 한족인 거 아시죠? 어쨌든 화북지방 이주민과 강남지방 토착민 사이 여기도 융합을 시도했다. 그리고 북조와 계속 대립했다. 북주에는 북이도 포함되고 동이, 서위, 북제, 북주 다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한반도 4세기, 5세기 일본의 야마토 정권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는 선지로만 수능에 주로 출제돼. 내신은 더 자세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신하는 친구들 좀 학교 선생님이 강조했다 싶으면 자세히 보고, 수능하는 친구들은 가볍게만 보면 됩니다. 자, 백제 고구려 위주로 살펴볼게요. 4세기, 5세기는 실화는 별볼일 없었어요. 자, 백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사 배우면 그런 거 배우죠. 4세기 전성기는 백제, 5세기 전성기는 고구려, 6세기 전성기는 신라. 배우죠. 한국사에서 더 자세하게 배웠으니까 동아시아사에선 간단하게 볼게요. 전성기, 한반도 삼국시대 전성기의 기준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걸로 나뉘어요. 그래서 4세기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한반도 주도권을 차지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한도 정복하고, 이때 일본은 왜라고 해요. 왜랑 교류를 합니다. 뭐 칠지도 보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자국 중심의 천하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중심이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자국중심 천하관이라고 하는데 백제도 있어요.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탐라 여기 제주도거든요. 그리고 또 조공도 받고 만소국 일부를 남만이라고도 불렀대요. 이런 거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세계는 탐라 제주를 아주 복속하고요. 근데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 때문에 웅진으로 천도해. 웅진이 공주죠, 공주. 공주 천도하고 이것 때문에 백제랑 신라랑 동맹을 결성해요. 아시겠죠? 자, 동맹을 결성해요. 그 다음에 요 외교,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자주 출제되거든요. 백제는 주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해요. 중국의 위진 남북조에서 남조,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합니다. 다음 고구려 4세기 낭랑 정복하죠. 낭랑군을 정복합니다.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집권해요. 고구려 최전성기죠. 대팽창, 요동, 서쪽은 요동, 남쪽은 백제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백제를 공격한 다음에. 자, 그리고 고구려는 남북조 모두와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해요. 남조와도 체결하고 북조와도 체결해. 이것이 백제와 차이점이죠.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주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했다. 자국중심 천하관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영락이라는 연호도 사용했고 태왕이라는 칭호도 사용했고 백제와 신라의 조공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볼게요. 자, 이번엔 일본을 볼게요. 일본 정치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3세기에는 야마타이국이라고 존재를 해요. 이게 30개 여러 작은 나라들 연맹체거든요. 우리 연맹국가 어떤 건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 중 그래도 연맹국가에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가 주로 리더 역할을 하는데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이 가장 강력했대요. 히미코 여왕은 야마타이국의 제사장, 종교적 성격을 지닌 지도자예요. 대외관계, 요것도 선지로 자주 출제됩니다. 삼국시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히미코 여왕이 친위 외왕, 그 위나라와 친한 일본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요거 선지로 많이 나와요. 그 후한 때 한위 노국왕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세기 들어서는 야마토 정권이 수립돼. 요것도 연합 정권이야. 호족은 지방 세력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일본의 지방 세력이 연합된 하나의 연합 정권, 연합 국가다. 이제 나라 지방에서 수립돼서 일본 전체를 통일합니다. 야마토 정권의 대표적 유물로 다이센 고분이라는 게 있어. 이 전방 후원분인데 전방 후원분이 뭐냐면 앞쪽은 네모나고 뒤쪽은 동그란 이런 무덤을 말해요. 주로 아마 야마토 정권 지배자들의 권력 과시용 무덤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야마토 정권엔 시성제도가 있어. 시성제도. 야마토 정권이 지역 후족들한테 성씨를 부여한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성씨는 아무한테 다 주지 않아요. 귀족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호족이 귀족으로 성장해. 아, 나 성씨 받았다. 일반 백성들은 성씨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엔이 이주해서 가야 사람들은 세끼 토기를 또 철기 기술도 전파를 해주고 백제 사람들이 넘어와서 불교를 전파해요. 일본에. 그래서 아스카 지역에서 불교 문화가 발달하는데 그게 아스카 문화야. 아시겠죠? 그래서 야마토 정권 때 아스카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외관계. 자, 일본은 남조와 백제와 친했기 때문에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해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본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수나라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그 북주의 수 문제가 북주의 양견이라는 인물이 수나라를 건국합니다. 그 다음에 남조를 정복해요. 그래서 건국이 먼저고 중원 통일이 남북조 통일이 그 다음이야. 그래서 중원 전체를 통일합니다. 이 남북조 통일한 건 동아시아 사이 두 나라밖에 없어. 수나라랑 무로마치 맞고. 그래서 둘
두 나라가 있으니까 둘 다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수문제가 시행한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제 시행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드디어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능력에 따른 인재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균전제도 정비해서 시행하고요. 부병제도 정비해서 시행해요. 부병제는 균전제로 토지를 받은 농민에게 토지 준 때니까 군대 와서 복무해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양제 우리 유명하죠. 대구나 그 황허강에서 창장강까지 운하를 뚫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 긴 강, 그 긴 거리를 당시 뭐 기술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근데 순수 노동력으로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자, 수나라 대외관계 볼게요. 고구려랑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 침공했는데 살수 대첩 때문에 패배하고. 돌궐 초기에는 돌궐과 사이좋게 지내요. 돌궐도 유목민족인데 좀 사이좋게 지내고, 수나라가 돌궐에 조공도 바치고 화봉공주도 파견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돌궐에 의성공주를 파견해요. 화봉공주가 뭐냐면 중국 애들이 주변 북방민족, 주로 북방민족에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공주를 파견하는 걸 화봉공주라고 해. 당나라가 많고 수나라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건 의성공주가 있어요. 뭐 한나라 때도 있는데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수나라는 의성공주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후엔 돌궐을 복속하기도 해요. 근데 제대로 복속한 건 당나라 때입니다. 수나라도 복속하기는 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결국 이 고구려 원정 실패와 무리한 토목공사로 농민들 불만이 폭주해서 결국 금방 망해요. 수나라는 보이시죠? 얼마 못 갑니다. 한 40년 간다. 자, 그다음 한반도 상황을 볼게요. 한반도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삼국 통일 전쟁이야. 그래서 6세기 한반도는 어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통일됐는지까지 살펴볼게요. 6세기 고구려는 고구려, 백제, 돌궐, 외까지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 그 흔히 배우죠. 이렇게 십자형 매교라고 이렇게 한반도 있으면 여기 돌궐, 고구려, 백제, 여기 일본까지 해서 쫙 이렇게 했고, 여기 신라는 저기 중국이랑 해서 이렇게 십자형 외교다. 뭐 이렇게 한국사 시간 때 많이 배워봤을 거예요. 네, 수당이랑 신라랑 이렇게 짝짝꿍 이렇게 서로 싸우는 형태가 됐다. 신라는 6세기 때 제일 잘 나갔는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해요. 그리고 대가야까지 정복해서 낙동강 유역을 장악합니다. 우리 진흥왕 법적으로 많이 외웠었죠. 자, 대외관계 고구려 보면 신라는 백제랑 고구려한테 막혀있어서 중국이랑 교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기존에는. 근데 고구려와 백제를 중계를 받아서 걔네들을 사이에 놓고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했는데, 한강 유역 장악 이후에는 이제 직접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거야. 바다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남북조와 모두 직접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라도 자국중심 천하관이 있어. 그래서 황룡사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쉬어갈 의미로 집에서 제가 찍고 있는데 그 종교 단체에서 전도한다고 벨을 누른 거야. 깜짝 놀랐어. 올 게 없거든요, 저희 집에 사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신라도 자국중심 천하관을 위해 황룡사 구춘목탑을 건립하고, 이제 나중에 가면 당나라한테 발해보다 자기네들이 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7세기 한반도 삼국통일 전쟁입니다. 여기가 요즘에 자주 등장하니까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한반도 내 경쟁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일단 당나라가 고구려를 먼저 쳐요. 당연히 고구려가 이깁니다.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해요.
뭐 이때 뭐 김춘추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있는데 우리 빠르게 넘어갈게요. 결국 신라가 당나라랑 짝짝꿍해서 먼저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지도 그냥 그려놔야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치는 거야. 백제 금방 멸망합니다. 근데 백제가 멸망하고 백강전투라는 게 이어져요. 이게 백제 부흥운동이거든요. 그냥 백제가 멸망했는데 백제를 다시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백제랑 일본이 도와줘요. 왜? 그리고 나당 연합군, 신라 당나라가 이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이 구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많이 나와. 누가 이길게? 나당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 다음 고구려가 멸망해요. 고구려 멸망한 얘기 알죠? 그 연개소문 아들 셋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들 셋이 있어요. 이름 몰라. 셋이 결국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당나라한테 나라를 갖다 바쳐요. 그렇게 해서 고구려 허무하게 끝나죠. 자,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무하게 고구려가 멸망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대로 끝나냐? 이제 한반도 영토 배분 문제로 나당 연합군이 싸웁니다. 당연하지. 중국은 이걸 다 갖고 싶어 했겠으니까 도와줬겠죠. 여러분 세상에 목적 없는 호의는 많지 않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목적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이 나라 간의 관계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야. 당은 한반도 전체를 달라 이거지. 신라는 미쳤습니까? 이거 다 주게?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라랑 당나라랑 전쟁을 해. 백제랑 고구려 유민도 신라를 도와줘요. 근데 이때 당나라가 이쪽에 서쪽에 토번이라는 애들이 있어. 토번이 당나라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당나라가 토번으로 군대를 일부 보내. 관심도 토번으로 가요. 결국 이 동쪽에 신경을 좀 못 썼기 때문에 신라가 외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고 삼국 통일. 근데 아쉽게 고구려 땅은 당나라한테 줘버렸죠. 그래서 신라가 백제 땅과 살짝 위쪽 요 정도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의 남한 지역이죠. 이 정도만 차지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요.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삼국통일 순서 그리고 백강 전투 때 구도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순서 꼭 나온다 했어요. 알아두세요. 다음 돌궐은 유목민족이에요. 중앙 유라시아 쪽에서 6세기 때 수립된 유목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에 북주랑 북제로부터 조공까지 받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고유 문자를 사용하는데 이게 유목민족 최초예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도 지금도 야마토 정권인데 이때부터 쇼토쿠 태자가 집권해요. 6세부터 7세기 인물이야. 쇼토쿠 태자는 시험에 단독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한반도로부터 불교랑 유학을 수용을 해요. 그래서 17조 헌법을 제작해. 이게 근데 교과서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나올까는 모르겠어. 그래도 일단은 알아둡시다. 나의 목적은 우리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나 지금 여러분은 내종 교과서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알았으면 해서 이 교재를 만든 거야. 진짜 이 내종 교과서 내가 비교해가면서 정말 한 땀 한 종에만 있는 거로도 다 싫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시다. 요것만 공부하면 수능에 나오는 모든 범위의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팅 하세요. 17조 헌법은 화합, 불교, 군주의 명령을 따를 것을 강조해. 이 세 가지를 강조한다. 17조 헌법. 그리고 쇼토쿠 태자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서 아스카 문화를 발달해요. 근데 쇼토쿠 태자 있을 시기에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견수사를 파견해요. 견당사는 중국에 보내는 조공 사절단이야. 근데 쇼토쿠 태자 있을 때는
수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견수사, 그 뒤에 견낭사. 오케이? 그럼 자국중심 천하가 일본도 있어요. 뭐 자국내 변방빈종을 오랑캐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신라와 발해를 석국으로 여겼다. 그리고 자국의 군주를 하늘에 비유했다. 누구한테? 수나라한테, 중국한테. 대단하죠? 어쨌든 이런 것이 있었다. 자, 수나라 시기 동아시아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나라 시기 동아시아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네요, 여러분. 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듣는 학생들 있으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거예요. 네, 수나라가 멸망하고 이연이라는 인물이 당을 건국해요. 그 양반이 당 고조야. 아시겠죠? 당나라 경제는 시박사가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시박사는 대무역하는 장소야. 어쨌든 이 시박사라는 기구에서 대무역을 담당해요. 이걸 광저우에 설치해. 그래서 당나라 때는 광저우에만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번 6월 모의고사 때 취안저우에 시박사를 설치했다라고 나왔잖아. 그거는 송나라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로 평가원이 장난질 할까봐 조심하자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무역 및 세금, 그 무역해서 얻는 세금 있잖아요. 그런 걸 걷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박사가. 자, 다시 요약해보자면 시박사는 당나라 때부터 있었다. 대신에 당나라 때는 광주어에만 있었다. 오케이? 자, 그럼 당나라 대외관계 살펴보겠습니다. 기미정책, 정복지에 일단 도호부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반도에도 안동 도호부라는 게 생겼어. 베트남엔 안남 도호부, 뭐 여러 개 설치해요. 그리고 거기에 도호라는 관리, 당나라 관리를 파견해서 그 정복지를 감독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거지, 그 지역을. 아시겠죠? 그리고 당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나라 할 때 외교관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돌골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당이 조공을 바치지만 그 뒤에 당이 돌골을 완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긴 토번, 서남 지역. 아까 얘기했죠. 중국 여기 있으면 이쪽 지역에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송첸칸포라는 왕 때 전성기야. 여러분 토번이랑 돌고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화봉공주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이 주변 민족에게 보낸 화봉공주인데 당나라가 토번에게 보낸 화봉공주가 누구냐면 문성공주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위구르. 위구르는 중국이 있으면 지금도 위구르가 있어. 중국 이렇게 있으면 요 서북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얘네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막 폭탄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한답니다. 어쨌든 얘네는 옛날부터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 어쨌든 결국 당나라가 위구르에도 하만공주라는 토봉공주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문성 하만은 공주들 이름이야. 그리고 얘네들 통틀어서 중국이 주변 국가에 바치는 공주를 화번공주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죠? 자, 일본. 일본은 중국이 견당사를 파견해요. 자, 지금까지 본 이 네 국가들은 당나라랑 조공 관계가 체결한 거야. 주변국이 당나라한테 조공만 바치는 거야. 얘네들은 중국의 당나라의 책봉을 받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뭐 본인들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여러 사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조공만 바쳤다. 이해가죠? 그 다음 당과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한 두 나라가 있어. 어디에? 발해랑 신라예요. 한반도의 두 나라죠. 그래서 발해는 발해관을 설치해. 어디? 산둥반도에. 그래서 아니 당나라가 설치한 거예요. 미안. 당나라가 발해관을 설치해줘. 당나라 사신들 오면 거기서 머무르라고.
주의, 이거 발해가 설치한 거 아니에요? 당나라가 설치한 거야? 아시겠죠? 신라도 초기에는 전쟁을 했지만 그 뒤에는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합니다. 당나라는 어떻게 멸망하냐? 우리 세계에서 보면 뭐 주전충, 황소 이런 거 여러 난이 있는데 그 동아시아 사이는 안사의 난밖에 안 나와요. 글씨. 안사의 난으로 쇠퇴했다. 그럼 멸망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반도를 보겠습니다. 요즘 발해가 단독으로 많이 출제돼. 그리고 이번 유럽 모국에 통일신라도 단독으로 출제됐어. 물론 이제 여기 없는 그 5단원에 나오는 철랑 문서지만 어쨌든 발해 통일신라도 단독으로 슬슬 많이 출제된다. 그래서 알아둬야 된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율령 파트에 발해왕 통일신라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출제되지만 어쨌든 발해왕 통일신라의 내용은 알아둡시다. 건국. 대조영이 건국했어요. 우리 대조영 드라마도 있죠. 여러분 너무 어리죠. 보고 잘할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 대조영이 말가죽 일부와 고구려 유민을 포섭해서 발해를 건국합니다. 동모산에서 건국했다고 해요. 문화는 이 사람들의 모든 문화를 다 포용한 거야. 고구려도 계승을 했고 고구려 유민이 있기 때문에 말가죽 일부도 포함했기 때문에 말갈의 전통 가치도 인정했고 당나라랑 어쨌든 친하게 지내야죠. 중국인데. 그래서 친중 발언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상한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당나라 전 근대 사회는 중국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나쁘게 지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쵸? 옛날엔 그랬다. 요즘은 또 시대에 맞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시대는 잘 모르겠으니 과거에는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당 문화도 수용합니다. 그래서 자국중심 천하가는 그러니까 왕에게 황상이라는 칭호도 사용했고 연호. 아니 여러분 근데 혹시 연호가 있으면 왜 자국중심 천하가인지 알아요? 연호가 뭐냐면 연도에 붙이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난 1년 하면 그러니까 이난도 왕의 연호였는데 이난 1년 하면 1년, 2년, 3년 연도에 붙이는 이름이야.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항상 가르칠 때마다 이래. 올해가 2025년이죠. 2025년은 잠깐 22, 23, 24 윤석열 4년이면서 이재명 1년인 거야. 이해 가요? 이게 연호예요.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연호는 자주성을 많이 갖고 있어. 이제 전근대 사회는 달력을 하늘의 부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내려주신 연도를 하늘의 상징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호를 갖고 있으면 나도 세상의 중심이다, 하늘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는 중국에 사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중국 연호를 갖다 써요. 우리 연호는 없어. 그래서 세종 1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중국 홍무 몇 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국이 하늘의 중심이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대신 좀 이전에 발해나 고구려나 고려까지도 연호가 있어. 그거는 우리 한반도도 나름 세상의 중심이라는 걸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호가 없잖아. 그냥 2000 몇 년 이렇게 세죠. 일본은 연호가 있어. 지금도. 아시겠죠? 어쨌든 연호는 이런 거다. 그리고 연호가 자주성의 상징이다. 자부중심 천하간의 상징이다. 그래도 우리도 발해나 고구려나 고려 때까지는 연호가 있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가족에게 복속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가족이지. 이 초기 말가족 말고. 당과의 관계. 초기엔 당과 대립해요. 그리고 발해가 산동반도를 공격하기도 해. 무왕 때. 그 뒤로는 다시 당과 조금 책봉 관계도 체결하고 당 문물 수용해요. 이게 문왕 때거든. 여러분 근데 문왕 교과서 동아시아사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상경성을 건립해. 이거 그림이 나중에 5단원에 가면 나오거든요. 당 장안성을 모방해서 발의 상경성을 딱 이쁘게 건설합니다. 기타 관계. 신라 견제를 위해 일본과 교류하고 당 견제를 위해 돌고와 연대해요. 이거는 당과 초기에 대립할 때 얘기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통일신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국사 시간 때 많이 배우잖아. 9세기, 8세기, 9세기 나눠서 초기에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요. 그래서 삼한일통. 우리의 고구려 백제 신라 하나다 이런 의식도 많이 확립하려고 하고 진골귀족 특권도 약화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토지도 지급해. 이게 정전제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대관계. 일본과 교류도 하고요. 근데 이제 8세기 말부터 9세기부터 신라가 본격적으로 흔들리죠. 귀족 간 왕위 계승이 심해져서 결국 후삼국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일신라가 시험에 나온 건 요 내용보다는 율령 파트의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율령 파트 가서도 통일신라 한번 중요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토 정권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일본 살펴볼게요. 견당사를 파견합니다. 자, 이 시기도 알아두면 좋아요. 당의 선진 문물과 불교 경전을 수집하려고 보낸 사절단입니다. 사신, 사절단, 유학생, 유학승, 승려도 많이 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이카 계신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큰 개혁이거든요. 이 배경은 사실 긴 스토리인데 우린 뭐 이렇게 길게까지 배울 필요 없으니까 그 나카노의 황제의 천황의 아들 황자가 소아씨라는 후족을 몰아내요. 얘네가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를 쫓아내. 그리고 황제 중심으로 다시 개혁을 추진해요. 그래서 당나라 율령 체제를 모방합니다. 근데 중국은 황제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똑같이 당나라처럼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기존에는 호족들이 권력이 강했다면 지방 세력, 지방의 호족들이 권력이 강했으면 이제는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하겠다. 그래서 관료제도 도입하고요. 지방행정 조직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해. 그러니까 지방이 지방관을 파견하면 이 지방관은 황제의 말을 듣는 관리잖아. 그래서 그 지방도 황제께 되겠지. 그래서 황제의 권한이 더 강화돼요. 아시겠죠? 토지랑 조세 제도도 정비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천황이라는 칭호를 이때부터 사용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호, 나라 이름도 이때부터 사용합니다. 나라 이름은 일본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시대를 나누는 거야.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나라 이름과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아시겠죠? 나라 시대, 수도가 나라일 때를 얘기합니다. 나라나 헤이안 둘 다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했어요. 근데 헤이안의 그림이 아마 교과서에 실려 있을 겁니다. 5단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라 시대는 이 다이카 계시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율령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해요. 계속해서 견당사도 파견합니다. 견신라사랑 발해 사신도 파견하는데 이런 건 그냥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견당사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헤이안 이 나라 시대 말 가니까 왕실, 귀족, 승려의 대립이 심하대. 뭐 때문에?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일본은 이게 특히 심한 것 같아. 보면 막 왕자리 하나 두려고 막 여러 사람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간무천왕 때 헤이안교를 천도합니다. 그래서 헤이안 시대의 수도는 헤이안교. 잠깐 여러분 미안해요.
나라 시대의 수호가 나라지만 이 나라를 이때는 헤이조쿄라고 표현했어. 미안해. 이게 나라예요? Sorry. 어쨌든 헤이안쿄. 자, 이때부터는 견낭사 파견을 주는 게, 왜냐면 우리 일본 중심의 문화, 일본 중심의 통치 체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견낭사 파견도 중지하고 신라와 외교도 단절합니다. 그리고 국풍 문화가 발달해.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 중심의 문화, 그리고 국풍 문화라고 하거든요. 이쪽 중심으로 일본인의 생활과 풍토에 어울리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자, 해안 시대 특징, 나라 시대 특징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으로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저는 여러분 질문 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은 국제관계 다원화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내가 이거 교재 사용법 영상 따로 꼭 찍어서 올려줄게요. 그럼 화이팅! 수고했어요.